뉴욕시가 총 7,500만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독성 화학 물질이 과다 검출된 감기 시럽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어린이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통신사 중 하나인 T-Mobile이 해킹을 당해 고객 3,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본에서 한 60대 여성이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30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보다 발각됐습니다. MTA가 내일부터 퀸즈 저메이커에서 맨하튼 그랜드센트럴역까지 급행열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 공립학교 3학년 교사가 자택에서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가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총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뉴욕시는 약 1,500개의 소기업들이 대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케빈 킴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 7,5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을 조성해 약 1,500개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4%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이 기금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커뮤니티 재투자 펀드, 로컬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will add fuel to our recovery by addressing a major challenge for businesses right now: equitable access to affordable financing. Starting today, New York City entrepreneurs will be able to apply for low-interest loans from the New York City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 a $75 million public-private initiative, the largest fund of its kind in city history, directed just to small businesses.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 여성, 유색인종 소유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입니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크레딧 스코어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 신청 수수료도 없습니다. 김 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해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핫라인에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침용 실험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어린이가 7개 국에서 3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해당 실험약을 유통망에서 걸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0월 에틸렌 글리콜과 다이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실험약품이 판매된 국가에서 소아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문제의 실험약을 전 세계 유통망에서 걸러내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처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던 나라는 감비아로 WHO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가 제조한 유해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에 대한 유통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유사한 아동 사망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이 에틸렌 글리콜과 다이에틸렌 글리콜을 과다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WHO는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기침 실험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아동 사망자는 300명을 넘어섰고 발병 사례가 보고된 나라도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에틸렌 글리콜과 다이에틸렌 글리콜은 산업용 용제로도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되거나 또 증상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WHO는 소아 급성 신장질환 발생국에 각각 의료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다른 나라로 발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기침 시럽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고려해 의약품 유통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회원국에 주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빌이 자산 네트워크가 또 해킹을 당해 고객 3,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T-모빌은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됐으나 비밀번호나 핀번호,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정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다른 정부 발행 신분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모빌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문서를 통해 해커들이 지난 11월 25일부터 가입자의 데이터를 탈취하기 시작했으며 1개월여 뒤인 1월 5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하루 만에 해커가 악용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커는 회사 시스템을 뚫은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T-모빌은 강조했습니다. T-모빌이 해킹을 당한 것은 2018년 이후 벌써 8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에는 해커 집단 랩서스로부터 SIM 스왑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7,660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지겠고 업체는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모빌은 2020년 경쟁사인 스프린트를 합병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셀폰 서비스 통신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가입 고객 수는 1억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화제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60대 여성이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해오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여성은 2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치현 모리야마 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60대 어머니 A씨와 37세 아들 B씨를 민폐행위 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 등을 압수했는데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나고야 시내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탈의실과 목욕시설 내부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나고야의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직원에게 이를 알렸고 직원 2명이 A씨의 목욕 바구니를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20년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집에만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B씨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연상이 판매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일부터 퀸즈 자마이카에서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까지 직항 열차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운행 노선에 추가된 것으로 기존 노선들 역시 정상 운행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직항 노선은 내일 오전 10시 45분 자메이카에서 출발해 11시 7분에 그랜드 센트럴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22분으로 단축됩니다. 향후 열차는 평일 오전 6시 15분부터 저녁 8시 사이,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급행 열차 운행 서비스는 기존에 운행되던 노선에 추가된 것으로 기존 노선들 역시 정상 운행됩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자메이카 그랜드 센트럴 급행 열차 서비스는 평일 주중 아침 저녁 출퇴근 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매시간 운영되며 정오부터는 30분 간격으로 한 번은 익스프레스 열차, 한 번은 로컬 열차로 번갈아 운행됩니다. 익스프레스 열차의 경우 자메이카역과 그랜드 센트럴 역에만 정차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로컬 열차는 자메이카와 그랜드 센트럴 사이에 있는 큐가든, 포레스트 힐스, 우드사이드 역에도 정차하게 됩니다. 주말의 경우 오전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30분 배차 간격으로 급행열차와 로컬 열차가 번갈아 운행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이번 급행열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퇴근 시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시간 단축은 물론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초부터 미 전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공립학교 교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버겐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침부터 총성이 들려 너무 놀랐다며 운동을 하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뉴저지주 공립학교 3학년 교사로 재직 중인 35세 여성 타마라 킹이었습니다. 14세인 피해 여성에 따른 911에 신고 전화를 해 아빠가 쏜 총에 엄마가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편으로 39세 루커스 쿠퍼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저지시티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킹은 사랑스러운 교사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온 재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공립학교 전체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피해자 및 피해 가족을 위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미 전역 곳곳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새해를 맞는 모습이라며 총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1회에서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FDA는 1차,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백신 성분을 유행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일부 어린이, 노인,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1년에 2회, 다른 건강한 성인은 1년에 1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접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종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FDA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을 적법하게 제출한 청원인에 대해서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는 청원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 이전에 청원을 접수해 48개월 미만의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고 여전히 케이스가 계류 중인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화기 및 폭발물 관리 담당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에서 생산된 총기류는 1,130만 정이 넘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0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국총기산업무역연합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산업은 2021년 기준 705억 달러의 경제 생산량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연방정부가 총기 산업에 부과한 판매세는 46억 달러 규모로 이는 10년 전보다 8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뉴욕에 소재한 총기 제조 관련 업체들로부터 연방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수입은 1억 5,580만 달러 규모로 이는 뉴욕 인구 1인당 8달러 수준이며 미 전역 50개 주 중에서는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미 북한 인권 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터너 국장은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에서 16년 이상 근무했고 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주고 근무했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